여러분, 저는 올해로 60이 된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제 사연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날 제 남편은 2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었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남편이 새로 지은 건물 준공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40년을 부동산 개발업에 몸담아온 남편의 마지막 큰 프로젝트였어요. 여보, 넥타이 이거 괜찮아? 남편 정식 씨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그래, 좋아. 오늘 연설 잘해야지. 긴장되네. 200명이나 온다며. 저는 웃으면서 남편 어깨를 두드렸어요. 66세까지 정말 열심히 산 남자였거든요. 오늘은 그 결실을 보는 날이었어요. 준공식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새로 지은 12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어요. 건설사 임직원들, 협력사 사람들, 지인들까지 200명이 넘게 와 있었고요. 1층 로비는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들 태연이도 왔고 며느리 유리도 왔어요. 결혼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신혼부부였죠. 유리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장례식 옷 같았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오후 2시 준공식이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건물 주이신 강정식 회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앞자리에서 손뼉을 치면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기.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마이크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남편이 비틀거렸어요. 순호. 그리고 입에서 붉은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쾅.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눈은 떠 있었는데 초점이 없었어요. 아버지, 태연이도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119 불러. 빨리. 사람들이 아수라장이었는데 그때 들렸어요.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가. 네, 119입니다. 응급환자 발생했습니다. 주소는? 유리였어요. 며느리 유리가 핸드폰을 들고 침착하게 신고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렇게 쓰러졌는데 목소리에 떨림 하나 없었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어요. 순호가 조심. 뭐라고? 남편이 유리 쪽을 잠깐 쳐다봤어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는데 저는 그 눈빛을 봤어요. 뭔가 경고하는 듯한. 그리고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보.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그의 심장은 뛰지 않고 있었어요. 병원 도착 30분 후 의사가 나왔어요. 가족분들이십니까? 네.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렇게 갔어요. 2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준공식 단상 위에서.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순호가 조심.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조심하라고? 뭘? 누구를? 장례식 첫날 밤 저는 빈소에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계속 왔어요. 회장님 갑자기 가시다니. 과로하셨나 봐요. 준공식까지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람들은 다 과로사라고 생각했어요. 66세에 큰 건물 준공식 준비하다가 쓰러진 거라고. 합리적인 추론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등산을 갔었거든요. 골프도 치고. 많이 힘드시죠? 조문객 한 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며느리 유리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슬픔에 잠긴 며느리 같았죠. 조문객이 유리에게 말했어요. 며느리분도 많이 놀라셨죠?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아버님이 너무 그리워요. 유리가 울먹였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효부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 조문객이 칭찬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다고. 시아버지를 잃은 걸 아파하고 있다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눈물은 흐르는데 눈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슬픔은 연기하는데 진짜 슬픔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연습한 것처럼. 장례식 둘째 날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와서 화장실에 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구석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유리였어요. 며느리 유리가 복도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빈소에서 눈물 흘리던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눈물 한 방울 없이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 없이 가까이 갔어요. 뭘 보고 있나 싶어서. 화면이 살짝 보였어요. 부동산 앱이었어요. 검색어가 떠 있었어요. 강남역 상가 건물 시세. 그리고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70억, 68억, 75억. 유리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지나갔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저는 봤어요. 남편이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건물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웃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 유리가 저를 발견했어요. 화면을 급히 끄면서 일어났어요. 왜 여기 계세요? 많이 힘드시죠?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0.5초 만에. 아까 그 슬픈 며느리 목소리로. 너, 뭐 보고 있었어? 아, 그냥 아버님 부고 알리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부동산 앱이었는데 들어가서 쉬세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을게요. 유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빈소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장례식 셋째 날 새벽 더 이상한 걸 봤어요. 장례식장 밖 주차장에 나갔는데 유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담배 연기 사이로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계획보다 좀 빠르지만 저는 기둥 뒤에 숨었어요. 하필 준공식장에서 차라리 잘 됐어. 목격자가 200명이야. 완벽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창속. 한 달 후쯤 될 거야. 변호사가 그러던데 내 명의로 돌리는 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우리 남편이 손이 떨렸어요. 다음 타겟. 당연하지. 근데 남편은 시간차를 좀 둬야지.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귀가 멍멍했거든요. 계획, 목격자, 상속, 다음 타겟.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유리가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화장실로 숨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새하였어요. 순호가 조심. 남편의 마지막 말이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며느리를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은 계속 과거로 돌아갔어요.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8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때 태연이가 처음으로 유리를 데려왔거든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태연이가 전화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38살 아들이 드디어 결혼할 사람을 만났다니. 여자친구야? 언제 만났어? 한 달 전쯤 소개팅 앱에서 만났어. 소개팅 앱. 요즘은 다들 그렇게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걱정됐지만 아들이 좋다는데 뭐. 이번 주말에 데려올게. 그 주말 태연이가 유리를 데려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첫인상은 너무 완벽했어요. 키는 168cm쯤 되었고 날씬했어요. 화장은 완벽했고 옷도 깔끔했어요. 미소도 완벽했고 인사도 완벽했고.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그게 제 첫 느낌이었어요.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유리가 90도로 인사했어요. 양손으로 선물을 내밀었어요. 작은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저희 집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태연이는 옆에서 계속 유리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유리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아, 그래요? 네. 회사 다니다가 독립했어요.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그때 유리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태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유리 혼자 정말 열심히 살았어. 대단하지? 그렇구나. 저는 유리를 봤어요. 유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가가 촉촉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부모 없이 혼자 컸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연기였어요.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유리는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어른 먼저 수저들게 하고 반찬 챙겨주고. 남편 정식이도 좋아했어요. 태연아, 내가 복 받았다. 그죠, 아버지? 식사 후에 유리가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결혼하면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부모랑 같이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유리야, 그래도 신혼인데. 괜찮아요. 유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부모님 없이 자라서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시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어요. 제 남편은 감동했어요. 아이고,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는 뭔가 찝찝했어요. 유리야, 신혼생활도 중요하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저는 진심이에요. 유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진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들 태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유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좋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 크잖아. 4층인데 뭐. 남편도 맞장구 쳤어요. 그렇지, 며느리가 그게 좋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나? 결국 제가 져버렸어요.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유리가 밝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남편이랑 침실에서 대화했어요. 여보, 유리가 난 왜 좀 그렇지? 응? 좋은 사람 아니야? 너무 완벽한 것 같아서. 그게 뭐가 문제야? 사람이 저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당신 트집 잡지 마. 아들이 좋아하잖아. 그래도 잠이나 자.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유리라는 아이가.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느낌일 뿐이었죠.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어요. 직감을 믿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좋아하니까, 남편이 좋아하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유리가 태연이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태연이가 만남 초반부터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있잖아, 유리야. 난 우리 아버지 정말 존경해. 그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혼자서 회사 차리시고 기업을 만드셨어. 강남에 건물도 지금 또 하나 짓고 계시고. 와, 대단하시네. 유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겠죠. 나 어릴 때 비 오면 물이 차는 지하 단칸방 살았었는데 지금은 우리 집 4층짜리 단독주택이야. 가끔 그 큰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아버지가 얼마나 이런 집을 꿈꿔왔는지가 느껴져. 정말 아버님 멋지시다. 그리고 태연이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있잖아, 아버지가 유산 상속을 이미 다 정리해놨어. 응? 공증까지 다 했대. 아버지 돌아가시면 엄마랑 나랑 반반 딱 75억씩. 75억. 응, 우리 아버지 성격답게 아주 정확하게 반반 나누셨더라고. 유리는 그 순간 타겟을 확정했을 거예요. 오빠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오빠만 있으면 돼. 속으로는 웃고 있었겠죠. 바보 같은 남자가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줬다고. 나중에 우리 집 보여줄게. 너도 진짜 좋아할 거야. 응. 좋아? 이때부터 아마 이미 계획을 짜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시아버지에게 접근할지, 어떻게 서서히 중용할지. 한 달 후 태연이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뭐? 벌써? 네, 다음 달에 할 거예요. 너무 빠른 거 아니니? 사랑하는데 뭐가 빨라요? 저는 걱정됐어요. 태연아, 조금만 더 알아보고. 엄마는 왜 맨날 반대부터 하세요? 반대가 아니라 유리 완벽해요. 시부모도 모신다는데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아요? 아들이 화를 내는 목소리였어요. 알았어. 엄마가 너무 그랬네. 저는 포기했어요. 아들이 좋다는데 뭐. 4개월 만에 결혼식이 열렸어요. 화려한 웨딩홀이었어요. 하객도 200명 넘게 왔고요.
유리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정말 예뻤어요. 남편이 축사를 했어요. 오늘 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룹니다. 며느리 유리는 시부모를 모시겠다고 먼저 말한 요즘 보기 드문 효녀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유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완벽한 신부였죠.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러 왔어요.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응, 행복하게 살아. 유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내일부터 함께 살게요. 그래.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될 줄은. 결혼식 다음날 유리와 태연이가 이사를 왔어요. 어머니, 주방은 앞으로 제가 담당할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같이 하면 되지. 아니에요.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요. 유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남편이 아들 태연이한테 말했어요. 내가 복받았다. 그죠, 아버지. 합가 첫날부터 유리는 완벽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거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유리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런 며느리에게 감탄했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착하구나, 효녀구나. 하지만 뭔가 계속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합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유리가 주스를 만들어 왔어요. 아버님, 아침 주스예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아이고 고맙지. 남편이 벌컥벌컥 마셨어요. 맛있네. 뭐로 만들었어? 당근, 사과, 샐러리요. 건강에 좋아요. 역시 우리 며느리. 저는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유리가 남편을 쳐다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당신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런가? 2주가 지나자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속이 안 좋네. 여보 병원 갈까? 괜찮아? 소화제 먹으면 돼. 유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고맙다, 며느리. 유리가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러 주방에 갔는데 유리가 냄비 앞에서 뭔가를 넣는 것 같았어요. 뭐 하는 거니? 아, 어머니 이거 비타민C예요. 아버님 요즘 감기 기운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래 잘 챙겨줘서 고맙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마 비소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 며느리가 참 괜찮은 아이라고 제가 오해한 게 미안할 정도였죠. 몇 개월 뒤 어느 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여보 안색이 왜 그래요? 모르겠어? 계속 어지럽고. 병원 가자. 다음 주에 준공식이 있어?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남편이 준비하던 건물이 거의 완공됐거든요. 40년 부동산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였어요. 준공식만 끝내면 푹 쉴 거야. 저는 걱정됐지만 남편이 괜찮다고 하니 믿었어요. 유리가 또 한의원에 다녀왔어요. 아버님, 특별 보약 지어왔어요. 준공식 전에 기력 회복하셔야죠. 고맙다, 며느리. 남편이 보약을 마셨어요. 그게 마지막 보약이었어요. 준공식 일주일 전 남편이 서재에서 연설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축사를 어떻게 시작할까?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유리가 차를 가져왔어요. 아버님, 홍삼차예요. 고맙다. 남편이 마셨어요.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죠. 그래야지. 그날 밤 4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태연이와 유리가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유리야, 고마워. 뭐가? 아버지 챙겨줘서. 당연하지. 저는 2층 침실에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왜인지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마 그 느낌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준공식 당일이 왔어요. 그날 제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된 날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태연이는 회사에 갔고 유리는 친구 만나러 갔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남편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 연설문이 있었어요. 준공식에서 하려고 했던, 끝까지 못한, 눈물이 났어요. 여보, 미안해.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의 만년필, 도장, 서류들. 그때 이상한 게 보였어요. 작은 한약 봉지였어요. 빈 봉지. 이게 뭐지? 라벨을 봤어요. 건강한이라고만 쓰여 있었어요. 한의원 이름도 없었어요. 냄새를 맡아봤어요. 쓴 냄새가 났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걸 언제 지어다 드셨지? 순호가 조심.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유리가 매일 주스를 만들어 주던 것, 보약을 끓여주던 것, 차를 가져다 주던 게 갑자기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저는 그 봉지를 챙겨서 경찰서로 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편 부검해 주세요. 부검요? 사망 진단서는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어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그럼 왜? 뭔가 이상해요. 경찰관이 저를 봤어요. 저를 안쓰러워하면서도 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사랑하는 분을 잃으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만. 아니에요. 제 남편 건강했어요. 66세인데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고. 급성 질환은 갑자기 오기도. 이거 봐요. 저는 한약 봉지를 꺼냈어요. 이거 검사해 주세요. 이게 뭔데요? 며느리가 최근 남편한테 먹인 거예요. 보약이라고 하면서. 경찰관이 봉지를 받아서 냄새를 맡았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그죠? 한약 냄새가 아니잖아요. 일단 검사 맡겨보겠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이 1년 같았어요. 집에서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유리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유리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고마워.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착한 며느리였어요. 겉으로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간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오시겠어요? 지금 갈게요.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관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이거 비소 성분이 나왔습니다. 비소요? 네, 독성 물질입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독이라는 거예요? 정식 부검을 해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만 일단 경찰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검. 해주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부검 승인이 나는데 또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연기를 해야 했어요. 유리 앞에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남편 생각나서. 저도요, 아버님이 너무 그리워요. 유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죽였잖아. 내가 우리 남편을 죽였잖아.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드디어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갔어요. 차가운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유족분이시죠? 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고인의 혈액, 모발, 내장에서 비소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이 아닙니다. 최소 3달 이상 매일 소량씩 투여된 흔적입니다. 3달. 합가한 지 딱 3주 후부터 남편이 슬슬 아프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은 다량 투여로 급성 증상이 발현됐고요. 갑자기 머릿속이 번쩍이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준공식 날 아침. 유리가 만든 주스. 이건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라는 거죠. 내 법의학적으로 봤을 때 명백한 독살입니다.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그럼. 우리 남편이. 저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어요. 가슴이 찢기는 고통이 어떤 건지 알게 된 날이었죠.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복도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몰라봐서. 내가 막지 못해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해가 갔어요. 며느리를 조심하라고 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남편은 깨달았던 겁니다. 사망 한 달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저 태연이 유리 그리고 변호사. 고인께서 3년 전에 유산 상속을 정리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읽었어요. 배우자 50%, 자녀 50%, 총 150억 원의 재산 중 어머님 75억, 아드님 75억입니다. 150억.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엄마, 큰돈을 잘 관리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혼자 하셔야 되는데. 태연이가 말했어요.
난 괜찮아 알아서 하마. 그때 유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태연 오빠가 관리하는 게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세금 문제나 재테크 관리도 복잡하고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법적으로는 각자 상속받고 각자 관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 저 75억, 태연이가 75억을 정확히 반반을 받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강남 건물 40%가 유리 명의로 넘어가 있었어요. 40%면 30억이에요. 이게 뭐야? 저는 태연이한테 전화했어요. 태연아. 응? 건물 유리 명의로 옮겼어? 아, 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제 몫에서 돌린 거니까요. 너 그게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유리가 제대로 돌려서 수익 내보겠다고. 이제 건물 관리부터 실무는 자기한테 맡겨달래요. 어차피 전 사업하느라 바쁘잖아요. 유리가 잘 관리해주면 좋죠. 그럼 관리만 하면 되지. 건물을 통째로 넘겨버려? 너 제정신이니? 자기 명의여야 할 맛이 날 것 같다는데 어떡해요, 그럼. 매번 계약할 때마다 대리 계약도 복잡하고. 태연아, 정신 차려. 유리가 너 속이는 거야. 엄마, 우리 서로 진짜 사랑해요. 내가 바람피지 않는 이상 유리랑 평생 헤어질 일 절대 없어. 어차피 부부인데 네 꺼낼 거가 어딨어요. 제가 제 와이프 떵떵거리게 해주겠다는데 엄마가 왜 자꾸 참견이세요? 엄마 솔직히 요즘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리 괴롭히시는 거 저 알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이 너무 큰 건 알겠지만 이건 아니죠. 아 참나, 너 지금 내가 미쳤다고 말하고 싶은 거구나. 엄마, 이제 그만해요. 유리는 아무 잘못 없어요. 태연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 혼자 소리쳤어요.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실컷 키워놨더니 2주 후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파트 한 채가 매각됐어요. 25억짜리. 태연아, 아파트 팔았어? 응, 현금 필요해서요. 뭐? 왜 갑자기? 사업 확장하려고요. 무슨 사업? 유리가 알아봤는데 괜찮은 투자할 곳이 있대요. 아, 태연아. 엄마, 나도 이제 사업가예요. 아버지처럼 너무 걱정 마세요. 태연아. 엄마 말 잘 들어. 널 못 믿는 게 아니야. 유리를 못 믿는 거야. 유리가 내 아버지를 독살한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절대로 유리가 주는 대로 받아먹지 말고 요리할 때나 주스 만들 때나 꼭 옆에서 지켜봐. 아니면 네가 차려 먹어. 알겠지? 제발 부검 결과 나올 때까지 엄마 말 좀 한 번만 믿어줘. 저는 너무나 간절하게 호소하며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해도 조금의 의심이라도 심어줄 수 있다면, 그래서 아들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다면 상관없었어요. 엄마, 결국 그 소리를 입 밖으로 꺼내시고야 말다니. 저는 누가 뭐래도 유리 믿어요. 부검 결과? 그게 뭐요? 유리가 그랬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그리고 아빠는 거의 회사에만 계셨잖아요. 아빠 회사에 직원들이 수백 명인데. 만약 범인이 밝혀지면 어머니 유리한테 꼭 사과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유리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재산을 조금씩 자기 명의로 옮기고 현금화하고. 그리고 다음은 다음 타겟. 당연하지 남편은 근데 시간차를 좀 두고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유리의 전화통화가 떠올랐어요. 태연이도 죽일 생각이구나. 명의를 다 돌린 뒤 내 아들을 제거하고 전부 독차지하려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며느리를 조사해 주세요. 며느리요? 박유리라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파헤쳐 주세요. 탐정 조윤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안 돼요. 한시가 급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서둘러 주세요. 원래 보수의 3배 드리죠. 5일 후 조윤호 씨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사무실에 갔더니 조윤호 씨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뭔가 찾으셨어요? 네, 그런데 충격적일 거예요. 말씀하세요. 조윤호 씨가 서류를 펼쳤어요. 박유리 진짜 이름은 서지은입니다. 서지은? 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라니? 결혼을 이미 3번 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번? 네. 그런데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김태수 씨. 60세였는데 7년 전에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사망했어요.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고 6개월. 보험금 8억을 받았어요. 두 번째가 이성호 씨. 55세. 4년 전에 결혼하고 1년 만에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어요. 보험금은 15억.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남편이요. 내 의심받을까봐 타겟을 시아버지로 바꿨어요. 강정식 시합과 한 달 만에 독살 유산 75억.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8억, 15억, 75억. 이 여자가 연쇄살인마였구나. 더 무서운 건 매번 신분을 바꿔요. 신분을? 김태수 씨 죽고 나서는 이미경으로, 이성호 씨 죽고 나서는 박유리로, 이름도 바꾸고 외모도 약간씩 바꾸고. 제가 처음에 느꼈던 이질감은 숱한 성형으로 인한 인상 때문이었어요. 저는 평생 그런 것은 모르고 살았기에 참 신기하게도 예쁘게 생겼다 싶었었는데, 그럼 지금도 또 네, 아마 태연 씨가 위험합니다. 조윤호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태연 씨 명의로 보험 가입이 됐어요. 한 달 전에. 보험? 내 사망할 경우 20억짜리 생명보험이고요. 수익자는 박유리.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조윤호 씨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해외 계좌 개설 서류예요. 스위스 은행. 해외 계좌? 네, 그 여자는 아드님을 죽이고 나서 더 이상 의심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해외 도피를 계획 중인 겁니다. 세상에. 정말 그 모든 게 사실이었다니. 그리고 어머니, 이건 정말 조심해서 들으셔야 하는데, 뭔데요? 아드님 집 서재에서 작은 병을 발견했어요. 병? 조윤호 씨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작은 유리병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그거 비소 맞죠? 아, 어떡해요. 이럴 줄 알았어. 네, 비소예요. 경찰에 제보했더니 이미 수사 중이더군요. 그런데 경찰은 진행이 너무 느려요. 며느리가 신분을 바꾸고 연쇄살인을 한 것도 아직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확인한 뒤 한시가 급해져 바로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태연이가 위험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태연이가 거실에 있었어요. 태연아. 엄마, 왜 그래? 그때 유리가 계단에서 내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유리를 쳐다봤어요. 너, 태연이도 죽일 생각이지? 뭐라고요? 내 시아버지를 독살한 것처럼. 태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태연아, 유리가 아버지 죽인 거 맞아. 비소 먹여서. 엄마, 미쳤어? 유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슬픔이 너무 크셔서 그러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이러시면 안 돼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해외 계좌? 20억 보험? 비소? 태연이가 서류를 봤어요. 이게 뭐야? 태연아, 유리가 너도 죽이려고 해. 유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세 번째야, 태연아. 내가 세 번째 남편이야. 앞에 2명도 다 죽었어. 무슨 소리야? 진짜 이름은 서지은이야. 박유리는 가짜 이름이야. 이때 갑자기 유리가 돌변했어요. 차갑고 싸늘한 웃음을 지으며. 씨발 증거 있어요? 경찰이 수사 중이야. 수사요? 언제부터? 아버지 부검 결과 비소 중독으로 나온 뒤부터 수사는 진행됐어. 태연이가 혼란스러워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유리야, 이게 사실이야? 아니지? 유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리야, 대답해. 씨발. 유리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표정을 지으며 태연이를 봤어요. 미안해. 응. 너네 아빠 내가 죽였어. 그걸 여태 몰랐어. 병신같이? 그 순간 태연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 말이 다 사실이었다고? 하하, 미친. 지 아빠 죽인 년인 줄도 모르고 명예 다 넘겨서 어떡하니? 아, 안 그래도 딱 오늘 밤에 사라지려고 했어. 사실 오빠 너 죽이고 보험금까지 타먹으려고 했는데 아깝다. 대한민국 경찰이 암만 멍청하고 느려도 비소 검출까지 된 마당에 안 되겠더라고. 암튼 난 이만 가볼게. 유리가 돌아서서 현관으로 갔어요. 어딜까? 저는 유리 팔을 잡았어요. 나요. 그러게 대책도 없이 쪼르르 달려오시면 어떡해요? 유리가 가소롭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나, 괜찮아요? 들으셨죠? 밖에 지금 제 식구들 와 있어요. 험한 꼴 보기 싫으시면 곱게 놓으세요, 어머니.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중얼거리고 저는 순간적으로 절망에 휩싸였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유리가 신나서 문을 열자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그때였어요. 유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고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박유리 씨 맞습니까? 하 씨발 이게 무슨. 저는 아들 집으로 달려오면서 형사님께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다행히 시간 맞춰 도착해 유리를 돕는 자들을 밖에서 이미 체포했던 거예요. 박유리 씨, 아니 서지은 씨, 강정식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이거나 살인 혐의라며. 증거 있어? 당신들 증거도 없으면서 이렇게 무고한 시민한테 수갑 채워도 되는 거야? 유리가 말했지만 형사는 단호했어요. 찰칵. 수갑이 채워졌어요. 유리가 갑자기 태연이를 쳐다봤어요. 오빠 미안해 진심이야. 아까 한 말 다 거짓말이야. 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미친 척 좀 해봤어. 나 그런 애 아닌 거 알잖아. 나 꼭 꺼내줘야 돼 알았지? 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리가 끌려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태연이가 주저앉았어요. 엄마 말이 사실이었다니.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태연아. 내 잘못 아니야. 아버지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였어요. 내가 유산 얘기만 안 했어도 유리는 나를 안 만났을 거고 아버지가 안 죽으셨을 텐데. 태연이가 울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저는 태연이를 안았어요. 내 잘못 아니야. 그 여자가 나쁜 거야. 미안해요 엄마. 이제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찰은 유리를 살인죄로 기소했어요. 증거도 충분했어요. 부검 결과 비소 성분 과거 전력. 하지만 유리 측 변호사가 만만치 않았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무죄? 내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부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비소가 검출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투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이 매일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과거에도 동일한 범행을. 과거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다음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에 제가 증인으로 나갔어요. 증인, 피고인이 고인에게 독을 투여하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까? 네, 한 번이었지만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하얀 가루를 넣고 있었는데 저에게 비타민C라고 속였습니다. 혹시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에 저 여자의 자백이 낱낱이 담겨 있습니다. 증인,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압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여자의 악랄함을 알기에 오늘 재판 전까지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이 직접 현장에서 함께한 녹취이므로 법적 증거 효력이 충분합니다. 불의 증거로 채택해 주셔서 증인이자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증거 채택합니다. 재판장님, 녹취는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무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무고가 아니에요. 녹취는 조작할 줄도 몰라요. 사실입니다. 저 여자가 제 남편을 죽였어요. 재판장님, 증인을. 증인 진정하십시오. 녹취는 재판장에서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어요. 배심원들도 모두 유리가 범인인 것을 확신하는 분위기였죠. 다음 증인은 태연이었지만 재판이 끝나는 분위기였어요. 방금 제출된 녹취 파일 증거의 명확성과 신빙성에 비추어 볼 때 추가 증인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녹취의 진정 성립에 다툼이 있으므로 본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 결과 회신 시까지 증거 조사를 중지하며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감정 결과가 도착하면 즉시 속행 재판을 열겠습니다. 한 달이 흐르고 마지막 재판 날짜가 다가왔어요. 피고인 박유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피고인은 고인 강정식을 비소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비소가 검출됐고 피고인이 매일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관련하여 과거 2차례 유사한 사건이 있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보험금과 유산을 취득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목격 증거와 녹취 증거가 모두 제출되었으며 두 증거 모두 그 진정성과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녹취 파일에는 편집이나 인공지능에 의한 조작 흔적이 없는 실제 음성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와 아들 태연, 재판장 내의 모든 사람들, 배심원들까지 숨죽였습니다. 피고인 박유리 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그 억겁의 시간 같던 3초의 정적을 뚫고 재판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25년. 적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한 피해자 유족에게 50억 원을 배상하라. 망치가 내려왔어요. 판결 끝. 유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후회도 반성도. 그냥 텅 빈 눈빛이었어요.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유리가 끌려나갔어요. 재판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머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느리를 처음부터 의심하셨습니까? 아드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부당이득 반환 및 명의신탁 해지 청구. 유리는 피고석에 없었어요. 교도소에 있다는 말을 들은 게 벌써 몇 달 전이었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앞서 피고 박유리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2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재판은 그와 별개로 피고 명의로 이전된 재산의 효력에 관한 사건입니다. 심리 결과 해당 재산이 사기와 기망행위로 취득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명의의 재산 이전을 무효로 하고 부당이득 반환 및 명의신탁 해지를 명합니다. 해당 재산은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태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응. 이제 다 끝난 거죠? 응. 끝났어. 저는 아들에게 그렇게 대답했지만 다 끝난 것 같지 않았어요. 유리는 감옥에 갔지만 우리 남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25년이라니 너무 적다고 생각했어요. 3명을 죽인 사람한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유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다음 타겟. 당연하지.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전화 통화. 유리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공범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엔 경찰서로 바로 갔어요.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라 수사도 예민해졌을 테니 이번에는 제 말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형사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사님, 유리한테 공범이 있을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형사님은 메모를 하더니 조사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답하셨어요. 그로부터 2주 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찾았습니다. 제가 경찰서로 달려갔고 형사님이 결과를 정리해 주셨어요. 발견된 공범은 박진주, 유리의 언니였어요. 나이 42세. 그녀의 차명 계좌에 총 약 20억 원이 들어있었고 7년 전과 4년 전 유리의 남편들이 숨진 시점과 맞물려 큰 금액들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대요. 더 충격적인 건 이미 그중 약 10억 원을 비트코인으로 해외 송금에 도피 준비를 한 정황까지 잡혔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역시 유리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날 저는 알았어요. 사건은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끝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경찰은 바로 움직였어요. 하루라도 빨리 출국 금지를 시켜야 막을 수 있으니까요. 며칠 뒤 형사님의 제안으로 교정청 협조 아래 심리대면 조사가 열렸어요. 유리와 마주 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박유리가 본색을 드러낸 파렴치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얼굴 좋아 보이는구나 하긴. 짐승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푹. 되도 않는 설교할 생각하지 말고 닥쳐 이 할망구야. 유리는 교도소 안에서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어요. 박유리 씨, 당신 언니가 20억 다 빼돌려서 해외 도피 준비하는 거 알고 있어요? 너는 25년 감방에서 썩고 사람 죽여가며 번 돈 쓰지도 못할 텐데 너희 언니만 내 덕분에 행복하게 살겠구나. 저는 박유리를 자극했어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유리의 눈가와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일그러졌어요. 뭐, 이 쌍년이 어디서 이간질이야. 별것도 아닌 노인네가 그때 네 남편이랑 같이 죽여줬어야 하는 건데
온갖 악마 같은 말을 퍼붓는 유리를 보며 저는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저 포효하는 짐승 같았죠. 사실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미 출국 금지 시켜놨습니다. 형사님이 말했어요. 네가 지금까지 혼자 한 척하느라 애쓴 거 아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어. 네 언니가 널 빼낼 생각이었다면 한국에 있었겠지. 제가 또 못 참고 박유리를 긁었어요. 이 쌍년이. 형사님은 박유리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그 비뚤어진 성품을 자극하는 반어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박유리 씨, 지금 박유리 씨가 언니와 공범인 걸 밝히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에게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통장으로 돈을 받은 정황 증거만 있죠. 박유리 씨가 언니라도 혼자 잘 살 수 있게 끝까지 입을 다무신다면 저희로서도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긴 친자매라고 하니 친언니까지 끌어내릴 필요는 없겠죠. 본인만 25년 동안 감방에서 썩으면 되는데 한 명이라도 사람답게 살려면 박유리 씨만 안타깝게 됐네요. 언니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범죄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저는 숨죽였어요. 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분명 박유리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봤거든요. 5초간의 정막이 흐르고 형사님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만 일어나시죠. 잠깐만요. 박유리가 당황한 듯 급하게 붙잡았어요. 맞아요. 우리 언니가 다 시킨 거예요. 드디어 박유리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 언니가 어떤 남자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복수하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길래 도와주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난 원래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다 그년 때문에? 그년이 가스라이팅하고 저를 이렇게 만들어놨다고요. 그년 잡아오고 저 형량 좀 줄여주세요. 네. 저도 피해자예요. 박유리의 이 포효를 끝으로 저와 형사님은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됐다. 이제 다 끝났다.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을 서로 읽을 수 있었어요. 이후에 박유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풀었어요. 그 스토리를 전해 들었을 때 또 한 번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사건마다 박유리를 더 냉철하고 잔인해지도록 조종한 악마가 바로 박진주였죠. 진주는 살인 교사죄로 기소됐어요. 20년형을 받았어요. 유리는 추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교도소 안에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언니를 통해 새로운 사기를 공모하려다가 둘이 사이가 갈라지면서 드러난 거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피고인 박유리는 3건의 살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점, 범행 후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제서야 저는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후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 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응.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회사 그만뒀어요. 왜? 아버지 회사 이어받으려고요. 태연아. 아버지가 평생 일군 거잖아요. 이제 제가 지켜야죠. 태연이가 처음으로 어른 같은 얘기를 했어요. 잘할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죠. 엄마 혼자 그 회사를 어떻게 처리해요? 저는 태연이를 안았어요. 고마워. 미안해요, 엄마. 엄마 말을 진작에 믿었어야 했는데. 제가 어리석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다. 넌 피해자일 뿐이야. 그리고 이제 다 괜찮아. 1년 후 저는 결정을 했어요. 재단을 만들기로. JS 재단. 사기 피해, 특히 결혼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피해자 가족들, 기자들, 경찰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정식 안전재단을 시작합니다. 제 남편은 결혼 사기범이었던 며느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제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사기를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 재단이 돕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편 납골당에 갔어요. 여보, 재단 만들었어. 당신 이름으로. 사기꾼들 잡는 거 도와줄 거야. 당신처럼 억울한 사람 없도록.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보고 싶어. 정말. 집에 돌아가는 길에 태연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집 오는 길이에요? 응. 저녁 만들어놨어요. 같이 먹어요. 그래.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봤어요.
여보, 우리 아들 많이 성숙해졌어. 이제 혼자서도 잘할 거야. 그리고 집으로 계속 걸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여러분, 김순옥 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 너무 착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직감을 믿는 거예요. 김순옥 어머니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참았어요. 만약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했다면? 만약 직감을 믿었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특히 재산 같은 거. 태연이가 유산 상속 얘기만 안 했어도 유리는 타겟으로 삼지 않았을 거예요. 정보는 힘이지만 잘못된 사람한테 가면 무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윤슬 사연극장은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